2009년 3월 17일 화요일 밤 11시 40분경입니다. 이선영은 집 앞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 골목 입구에 설치된 흑백 CCTV에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 발에는 슬리퍼였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뒤 그녀는 집 쪽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다음 날 새벽, 남편 박성우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지갑과 신분증은 화장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3월 중순이었지만 그날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 날씨에 얇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 사람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사실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죠. 박성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실종은 공식 기록에서 가출로 분류됐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인 수요일 저녁입니다. 박성우는 예정돼 있던 정기 기도회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신도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인근 교회의 성도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배당 안은 평소보다 일찍부터 가득 찼습니다. 박성우는 강단에 섰고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 이선영 집사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중석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새어나왔고 몇몇은 이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이 교회에서 10년 넘게 봉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찬양대에서는 늘 앞줄에 섰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성우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선영 집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는 1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그는 목이 메인 듯 말을 멈췄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자 장로 2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전단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부터 교회 사무실은 분주해졌습니다. 몇몇 집사들이 이선영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교회 야유회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햇볕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스캔하고 문구를 정리하는 동안 박성우는 사무실 한쪽에 앉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문구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오후부터 복사기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담긴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선영의 사진. 실종 일시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밤 11시 40분경. 마른 체형, 단발머리, 평소 안경 착용이나 실종 당시에는 착용하지 않음. 그리고 연락처였습니다.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기도합니다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단지 500장이 출력됐고 신도들은 2~3명씩 조를 나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전단지 부착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인근 주택가 골목부터 대로변 상가, 슈퍼마켓 게시판, 버스 정류장 유리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성훈 역시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신도들이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면 그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화요일 밤 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는 충혈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 누군가는 명함을 건네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박성우는 그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통 20명 남짓 모이던 자리에 그날은 50명이 넘게 들어찼습니다. 박성우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지켜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가 끝난 뒤 한 신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변 상가에도 전단지를 돌리고 경찰서에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더 큰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타 교회 신도들까지 찾아왔고 의자를 더 가져다 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박성우는 설교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단상 중앙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이선영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는 20분 가까이 이어졌고 중간중간 그의 목소리는 크게 떨렸습니다. 회중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고 몇몇은 소리내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헌금을 모으겠습니다. 전단지 제작비와 수색 경비에 보태십시오. 박성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금 바구니는 돌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 내내 교회는 실종자 수색본부처럼 돌아갔습니다. 청년부는 인근 대학가를 돌았고 장년부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요일 기도회에는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박성우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선영 집사를 반드시 돌려보내주소서. 신도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저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은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교회로 나왔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신도는 그 모습에서 믿음의 힘을 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또 어떤 신도는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2주가 넘었는데 저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 의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3주째에 접어들면서 수색 활동은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전단지는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새로 붙이는 손길은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회 참석 인원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상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훈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기도했고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돌아오길 바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말인지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기록부에 이선영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실종 다음 날인 3월 18일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성훈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이선영이 3월 17일 화요일 밤 11시 40분경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음.
최근 부부간 다툼이 있었으며 본인은 가출로 추정함. 담당 형사 최동석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출로 추정한다는 말,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라는 표현이지요. 그 한 줄이 이 사건의 방향을 정해버렸습니다. 가출 신고는 실종 신고와 달랐습니다. 실종은 즉각적인 수색과 강제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지만 가출은 본인의 의지로 집을 떠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선영은 48살의 건강한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을 두고 나갔다는 점은 이상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동석은 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과 다툼이 심했습니까? 박성훈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최근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상처받았을 겁니다. 최동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여성은 2009년 경찰서에서 드물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가출인 가족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분류 하나가 수사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주변 CCTV 확인과 기본적인 탐문은 가능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정집 내부를 수색하려면 명확한 범죄 혐의가 필요했죠. 가출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최동석은 우선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성훈의 집이 있는 곳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CCTV는 골목 입구에 단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흑백의 저화질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이선영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42분.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발에는 슬리퍼였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벗어나 대로 쪽으로 걸어갔고 그 이후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주변 상가 CCTV도 확인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고 편의점 CCTV에 비슷한 체형의 여성이 잠시 포착되긴 했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격자 탐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고 봤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동석은 다시 박성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인 휴대전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훈은 짧게 답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위치 추적도 안 됩니다.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 정보에서도 마지막 기록은 3월 17일 밤 10시 35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선영 명의의 계좌는 3월 17일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흔적이 그날 밤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가출로 보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정황이었지요. 집을 나갈 계획이었다면 현금이나 카드 정도는 챙겼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최동석은 다시 박성훈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평소 가출을 암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우울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일로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 안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메모나 단서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 많이 어수선합니다. 며칠 뒤에 괜찮을까요? 최동석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장 없이 집 안을 수색할 법적 근거도 없었고 박성훈이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박성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죄송합니다. 교회 일정이 겹쳐서요.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집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최동석은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출 사건에 그 정도로 집요하게 매달릴 이유도 제도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선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박성훈은
여전히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가출로 보기엔 정황이 석연치 않으나 구체적 범죄 혐의나 물증 없음, 추가 수사 필요성 검토 요망.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성인 가출 사건, 수사 우선순위 하향, 타 사건 집중. 2009년의 경찰서는 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가출 사건의 깊이 파고들 여유는 없었습니다. 최동석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고 동네를 지날 때면 전단지가 아직 붙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공식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영장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 수색도 끝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의 집은 늘 잠겨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실종이 아닌 가출, 범죄가 아닌 가정사, 긴급이 아닌 보류입니다. 그 한 줄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았습니다. 만약 그날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영장을 청구하고 집 안을 들여다봤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밤 공기는 4월의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조금씩 이선영을 잊어갔습니다. 전단지는 빛이 바랬고 기도회 참석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의 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잠겨 있었고 늘 조용했습니다. 그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동석은 가끔 그 집 앞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러나 그의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출이라는 기록이 모든 것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밤 9시경입니다. 박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고 집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선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넥타이를 풀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 참석이 많았어. 은혜로웠어.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수요 예배 준비해야 하는데 찬양 곡목은 정했어? 여전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박성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거울 속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이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집사랑 만나고 있죠? 박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혜진 집사. 작년부터 계속 만났죠. 이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박성훈이 말을 잇기도 전에 이선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헛소리 아니에요. 지난달 당신 휴대전화 문자 봤어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만나자는 내용. 혜진 씨가 보낸 거였어요. 박성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이요? 이선영은 짧게 웃었습니다. 새벽에요? 둘이서요? 목사님께서는 신도와 새벽에 만나서 무슨 상담을 하시나요?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은 다시 거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 차에서 향수 냄새가 났고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른 척했어요. 목회에 방해될까봐. 교회 체면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박성훈은 한숨을 쉬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건 잠깐의 실수였어.
이미 끝났어. 이선영은 화장솜을 집어들었습니다. 끝났다고요? 언제요? 한 달 전에 정리했어. 다시는 안 만나. 약속할게. 이선영은 아무 말 없이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지워지고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작년 겨울에도 똑같이 말했죠. 끝냈다고. 그런데 왜 석 달 뒤에 또 문자가 왔을까요? 박성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선영은 립스틱을 지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난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교회 건물 열쇠를 줬다는 것도, 심야 기도회 리더로 세웠다는 것도, 신도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도요. 박성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당연하죠. 목사님이 특정 집사만 편애하면 눈치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알아요. 그냥 모른 척할 뿐이죠. 박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야. 혜진 집사는 헌신적이고 봉사를 잘해서. 봉사요? 이선영은 화장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도 10년 넘게 이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주일학교 가르치고 찬양대 서고 새벽 기도 빠진 적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고맙다는 말 안 했죠. 신도들 앞에서 나를 치켜 세운 적도 없고 오히려 무시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기억나요? 박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신도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집사람은 요리 솜씨가 없다고 했죠. 사람들은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고. 하지만 난 웃을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장 봐서 준비했는데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이선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당신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는 없다가 신도들 앞에서는 모범 부부인 척. 지겹지도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이거예요. 박성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20년 전 결혼하고 1년 됐을 때 이선영은 화장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이네. 이 사진 찍고 한 달 뒤에 임신했었죠.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아직 목회 준비 안 됐다고 했죠. 신학교 다니느라 돈도 없고 애 울음소리 때문에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낙태하라고 했어요. 난 하기 싫었어요. 우리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계속 압박했죠. 결국 병원에 갔어요. 혼자. 당신은 그날도 수업 있다고 안 왔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딸 지은이 낳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때 시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난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어요. 우리 첫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 당신 때문에. 박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 말 이제 필요 없어요. 이선영은 침대로 걸어가 누웠습니다. 벽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은 혼자 자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박성우는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11시 30분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영이 나왔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화장은 완전히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 박성훈이 물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러요. 내가 버릴게.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성훈은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선영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쓰레기장은 집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고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쪽이 아닌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여보.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계속 걸었고 골목을 벗어나 대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성우는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골목 입구까지 달려갔습니다. 대로를 둘러봤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2분. 그것이 이선영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성우는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수척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도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강단 위 강대상을 정돈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7시 반이 되자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성우는 그들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 그는 짧게 아내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 이선영을 지켜주소서. 기도는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신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오전, 박성우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성경 구절을 찾고 메모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교회 식당에서 신도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소식은요? 박성우는 국을 떠먹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신방을 나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교인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평소처럼 인도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박성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설교는 40분 동안 이어졌고 중간에 목이 매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배 후 신도들과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건강 챙기십시오. 위로의 말에 박성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담담한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신도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되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박성우는 수요 예배 준비를 하던 중 기도실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소서. 기도는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자 그는 다시 평온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설교는 준비한 대로 진행됐고 기도도 차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집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 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2주째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늘 교회 식당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호텔에 머물거나 친척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나왔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장로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집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사모님 안 계신데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박성훈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몇 분이 도와드리면 정말 괜찮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잠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요즘 제가 예민해졌습니다. 3주째 어느 날입니다. 박성훈은 몇몇 신도들과 함께 전단지를 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신도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골목만 더 돌죠.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혼자 먼저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기, 박성훈은 기도회에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신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집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요? 박성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뜻입니다. 4주째가 되던 주말입니다. 박성훈은 딸 박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박성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일로 많이 힘들지? 네. 엄마, 어디 계실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성훈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우리는 기다리면 돼. 지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박성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엄마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 모습을 본 신도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딸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몇몇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박성훈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양복은 헐렁해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고 계십니까? 권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그는 국 한 그릇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교 중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주일 그는 설교 중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10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성훈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지요? 성경 구절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 장로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성훈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2달째 어느 날 밤입니다. 교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신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안에 계십니까? 박성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박성훈은 시계를 봤습니다. 그랬군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 안수색은 계속 미루는 걸까요? 왜 신도들의 도움을 매번 사양할까요? 왜 경찰이 집을 보자고 하면 항상 다음으로 미룰까요? 의문은 쌓여갔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이 교회를 2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공기는 조금씩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2달째에 접어들며 5월이 됐습니다. 날씨는 완연히 따뜻해졌습니다. 박성훈의 집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골목 어귀 전봇대에는 빛바랜 전단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얼굴은 햇볕에 발에 희미해졌고 종이 가장자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떼어내거나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늘 잠겨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화분은 말라 있었고 이선영이 키우던 장미는 물을 받지 못해 시들어갔습니다. 잔디는 길게 자랐고 그 사이로 잡초가 파고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 집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성훈은 매일 밤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중순 어느 저녁입니다. 옆집 주민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박성훈이 집에 들어간 뒤에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집은 어두운 채였습니다. 주민은 궁금했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성훈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고 걸음걸이는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주민이 인사를 건넸지만 박성훈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이웃은 밤늦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긁을 파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고 잠깐 들렸다가 이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이웃은 담 너머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흙이 조금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5월 말 신도 한 명이 박성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집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당도 정리하시고 집 안도 청소하셔야 할 텐데요. 박성훈은 짧게 답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신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신도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6월이 되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웃 주민 한 명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옆집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냄새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요. 여름이라 쓰레기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며칠 뒤 그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냄새를 맡아봤지만 특별한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성훈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혹시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박성훈은 문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을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냄새 관련 민원은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6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냄새가 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다시 연락했지만 박성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에 있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대문 주변을 살폈지만 역시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도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간대. 계속 미루신대. 누군가는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지요. 6월 말 어느 주일 예배 후 박성우는 잠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있기가 힘듭니다.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교회에 더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한 장로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친척 집이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7월 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성훈의 집 마당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당에 흙이 일부 씻겨 내려간 것이 보였습니다. 담벼락 아래쪽이 조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웃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박성우는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늘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신도들은 집을 피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 집에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를 말이죠. 밤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 밤입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이웃 한 명이 박성훈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개가 갑자기 담벼락 쪽을 향해 거세게 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줄을 당겨도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조용한 개였습니다. 주인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집 안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같은 빛이었습니다. 잠깐 비추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7월 말 교회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박성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쉬겠습니다. 수련회는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성훈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온 신도들 앞에 박성훈은 평소처럼 나타났습니다. 얼굴빛은 오히려 나아 보였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덕분에 좀 쉬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한 이웃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밤늦게 박성훈의 집에서 차가 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트럭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두워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싣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이웃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여겼습니다. 8월이 되자 무더위가 극심해졌습니다. 박성훈의 집은 더욱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얼마나 더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은 그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매일 밤 돌아갔고 매일 아침 나왔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신도 한 명이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집에 계속 계시면 힘드실 텐데요. 박성우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신도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집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왜 아무도 안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집은 그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로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집만은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훈만이 그 안과 밖을 오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2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입니다. 박성훈은 딸 박지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저 남자친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대학 4학년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네, 작년부터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박성훈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보자. 그 주말, 박성훈은 지은과 함께 남자친구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었고 말수가 적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청년이네.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박성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대신 말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월 말, 민수의 부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제안이었습니다. 박성훈은 긴장했습니다. 혼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3월 초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민수의 부모는 50대 부부였고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비교적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민수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오늘 함께 못 오셨습니까? 박성훈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답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요? 작년 3월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실종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언제부터라고요? 작년 3월입니다. 곧 1년이 됩니다. 민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까?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출로 분류됐습니다.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수 어머니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헤어지며 민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사모님 꼭 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 받았습니다. 지은 씨,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결혼은 좋은데 어머님 문제를 그냥 넘기기엔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엄마, 문제요? 저희 집안이 조금 보수적이거든요. 친부 어머니가 안 계신 결혼식을 어른들이 어떻게 보실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실종자 찾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은은 그 말을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박성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응, 결혼 전에 최대한 노력해보자는 거야. 지금 1년이 넘었잖아. 아빠, 제발, 나도 엄마 없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성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한 번 더 해보자. 3월 중순, 박성훈은 교회에서 공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를 찾기 위해 힘쓰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들은 놀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수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가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딸의 결혼 때문은 아닌지 말입니다. 전단지는 다시 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컬러였습니다. 2010년이었고 인쇄 상태도 훨씬 선명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실종. 1년째 소식 없음. 제보 바랍니다. 연락처는 박성훈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신도들은 다시 움직였지만 1년 전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박성훈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긴장이 보였습니다. 전단지를 붙일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30분쯤 지나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하시죠. 아닙니다. 피곤합니다. 박성훈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도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전단지 붙이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힘들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에게 전단지 배포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모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집을 보자고 하면 어쩌나? 혹시 경찰이 다시 움직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3월 말 민수의 부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방송에도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박성훈은 당황했습니다. 방송은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제보도 늘지 않겠습니까?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나가자. 엄마 얼굴을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누군가는 기억할지도 몰라. 지은아. 왜? 뭐가 그렇게 문제야?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송 출연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전단지를 더 돌리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배포했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보 전화는 드물었고 들어와도 대부분 오인이었습니다. 4월 말 박성훈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자. 지은은 울었습니다. 전단지는 다시 붙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1년이 넘은 실종 사건은 이미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단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관심을 끄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딸의 결혼을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훈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전단지 위에서 이선영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2010년 4월 말입니다. 전단지가 다시 동네에 돌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선영 실종 사건 관련해서 제보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성훈 목사가 교회 신도랑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집사인데요. 그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았고 곧 형사 최동석에게 전달됐습니다. 최동석은 1년 만에 이선영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실종 신고, 분류는 가출, 수사는 보류 상태였습니다. 그는 기록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었지요. 성인 가출자의 대부분은 몇 주 안에 돌아오거나 적어도 통신이나 금융 기록 중 하나는 남깁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동석은 통신사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2009년 3월
이선영 명의 휴대전화 기록.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통신 기록은 2009년 3월 17일 밤 10시 35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원이 켜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계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3월 15일. 그 뒤로 입출금은 전무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습니다. 최동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출이라면 어디선가 돈을 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박성훈의 통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였습니다. 분석 결과 특이한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종 직후 일주일 동안 박성훈의 휴대전화 위치는 거의 집과 교회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 집, 다시 교회. 그 두 곳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집에 있었고 밤늦게까지도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실종됐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최동석은 계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2009년 3월 말 현금 200만 원 인출, 4월 말에도 200만 원, 5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말 규칙적으로 현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용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동석은 메모했습니다. 현금 사용 내역 추가 확인 필요. 5월 초 최동석은 교회 주변에서 조용히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김혜진 집사 아십니까? 네, 알죠. 박 목사와 가깝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신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까?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다만 목사님이 혜진 집사에게만 유독 잘해주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최동석은 김혜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독신 여성으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선영 실종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성훈 목사와 어떤 관계십니까? 목사와 신도 관계입니다. 그 외의 관계는 없습니까? 김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2009년 초 자주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 일로만 만났습니다. 새벽에도요. 김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보가 있었습니다. 거짓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돌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동석은 박성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그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박성훈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체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김혜진 집사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신도입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박성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 문제로 부인과 다투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성훈은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종 전날 밤 왜 다투셨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석은 다시 물었습니다. 실종 이후 매달 현금 200만 원씩 인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지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입니다. 그 금액을 현금으로 쓰십니까? 제가 원래 현금을 선호합니다. 의심은 커졌지만 결정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집을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도 요청드렸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왜입니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내 물건이 그대로라서요. 수사 협조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언제쯤 가능합니까? 다음 달쯤. 왜 계속 미루십니까? 최동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박성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형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최동석은 그의 손을 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박성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5월 중순, 박성훈은 설교 중 말을 잃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30초 가까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읽었지요? 그날 설교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그는 새벽 기도 중 쓰러졌습니다. 기도 도중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사님, 119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동석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성훈이었습니다. 형사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최동석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그는 박성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박성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동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거는 없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흔들리고 있었고 최동석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2010년 6월 초 어느 화요일 아침입니다. 형사 최동석은 출근하자마자 낯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목사가 로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혼자 왔고 형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최동석은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성훈은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박성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형사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최동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선영을 제가 죽였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최동석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9년 3월 17일 화요일 밤입니다.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김예진 집사 문제와 20년 전 낙태시킨 일까지 꺼냈습니다. 아내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 10분쯤 지났을 겁니다.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쓰레기는 이미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돌아서려 했고 저는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뿌리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더는 못 살겠다고, 교회도 버리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박성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혼한다는 소문이 나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리도 제 명분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목을 조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골목에서입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조사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신을 업고 집으로 옮겼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 마당 담벼락 아래에 묻었습니다. 얕게 묻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팠습니다. 깊이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민원이 들어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요.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토막을 냈습니다. 어디에서요? 집 안 욕실에서입니다. 그 다음은요. 일부는 집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나머지는 차에 싣고 멀리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경기도 양평입니다.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4월 초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최동석은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자수하십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아내, 얼굴이 보입니다. 전단지를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습니다. 딸의 결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계속 압박하시니까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오후 경찰은 박성훈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종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 안이 공개됐습니다. 지하실에서는 이선영의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옷가지와 가방, 신발들, 그리고 비닐에 쌓인 뼈 조각 몇 점이었습니다. 마당 담벼락 아래에서도 머리카락과 섬유 조각이 나왔습니다. DNA 감정이 의뢰됐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양평의 호수로 향했습니다. 박성훈은 수갑을 찬 채 동행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호숫가였습니다. 수색 끝에 유골 일부가 발견됐고 DNA 대조 결과 이선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목사, 아내 살해 후 1년 넘게 은폐. 박성훈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럴 리 없습니다. 딸 박지은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쇼크 상태였습니다. 결혼은 취소됐고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성훈은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이혼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교회를 잃을까봐, 제 자리를 잃을까봐 검사가 물었습니다. 1년 넘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들킬까봐.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아내가 돌아왔으면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묻어둔 곳으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영원히.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성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목사로서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종교 행위를 은폐 수단으로 사용한 범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박성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죽여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지은아, 아빠가 괴물이었다. 그는 법정을 떠났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신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선영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딸과 몇몇 친척뿐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기도로 시작된 실종은 기도하던 사람의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끝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